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보송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국 도생님 모시고 게랄트 휘터가 지은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존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이 인류사에 뿌리내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덕분에 지금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다고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사실 이 책의 결론인데요. 저자가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입니다. 당장 시급한 대책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드라마 스카이캐슬 기억나시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드라마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린 빅쇼트 같은 영화 또는 대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사악한 금융 시스템을 고안하고 환경 파괴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소위 교양이 있는 이들이 이런 만행들을 순순히 그리고 강한 확신과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지고 추진해 나갑니다. 저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들은 타인을 희생시켜 제 배를 불리고 수익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 그것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흔들고 며칠 밤을 지새우게 만든 것은 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 성장한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교육이 스스로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조차 심어주지 못했음을 이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소위 엘리트 대학, 인류 대학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었다. 이들은 그저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을 넘어 다른 모든 생명체를 대상화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영리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했을 뿐이다. 네, 이 현대사회의 교육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 존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교육의 첫 단계는 킨더가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자라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연결된 두 번째 결론은 이 아이들이 인간 존엄을 배우고 모방할 수 있도록, 즉 새로운 행동 패턴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이미 깨닫고 있는 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이 이제는 행동하고 목소리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책의 중반부터는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뇌과학자로서 그동안의 연구, 즉 뇌의 가소성이나 모방과 학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존엄과 뇌라고 하니까 얼핏 봐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란 에너지가 자연의 모든 현상에서 고르게 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물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확산되어 나가죠. 결국 종국에는 완전히 잉크물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를 낮춰야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자기 조직화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생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말은 마치 꼭 인간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과도 비슷하죠? 네, 이 수행의 원리와 생명 유지의 원리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자는 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뇌는 하나의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의 패턴을 만들고 행동을 조정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고방식 또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이 지닌 삶의 태도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해온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우리 뇌에 뿌리 내린 내적 표상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인데, 이 내적 표상을 바로 자아상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자아상이란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개념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삶의 방향은 어디야,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정할 거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자아상을 정하지 못해서 혼란스럽거나 또는 이제 서로 다른 자아상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매우 개방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충돌을 야기하는 과제와 마주쳤을 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일상의 문제로 가져와 보면 우리가 실패를 겪었을 때 또는 나와 전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의 나의 사고방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자아상이 어땠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는 이 유전자 수준에서는 이타주의는 악이고 이기주의는 선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과 이 책에서 말하는 뇌의 과소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자 또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학자로서 생존과 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먹고 먹히고 번성하고 멸종하고 힘이 세고 가장 많이 번성하는 개체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던 시대가 지나고 인간의 뇌가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을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존재로 낙인 찍었던 것이 지난날의 생물학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독일 신문 슈피켈은 게랄트 휘터를 생물학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온 뇌 연구자이자 의욕적인 교육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인간의 선의 의지와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존엄을 확립하는 데 주요한 요인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경험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타인과의 공존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다라고요. 그래서 존엄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교사, 친구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2살 때쯤 되면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이건 누구야? 라고 물으면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건 나야 라고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는 과정에 쌓는 모든 경험은 자신의 자아상을 견고하게 하고 확장하고 때론 수정하게 합니다. 한 개인의 내적 표상은 하나같이 유일한 것이며 한 인격의 핵심이 됩니다. 나아가서 나와 주변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아이는 자랄수록 가정에서의 경험이나 타인과의 만남 또는 그 지역과 문화권 안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한국의 사회 문화 풍토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존엄과 관련된 인간의 정체성이 경험을 통해서 생기고 강화되는 것이라면 본래 인간은 하늘로부터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 천부 인권과는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경험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칸트의 예시처럼
인간 존엄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나 인간 이해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강점은 뇌과학의 연구를 토대로 인간 존엄을 접근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랄트 휘터는 신경과학자로서 인간 존엄은 태초부터 인간이 지닌 생물학적인 능력이자 잠재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랄트 휘터는 인간은 본디부터 존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또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그동안의 연구 결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뇌가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젖을 빨고 뛰어다니는 망아지의 뇌와는 달리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신경망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불편하면 울거나 버둥거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어서거나 걷거나 말하기도 그리고 계산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어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런 갓난아이에게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미세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치 세탁기에 문제가 있으면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너무 많은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감각이 형성되는 것은 태어난 직후부터가 아니라 뇌가 생성되는 과정, 즉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학습이 일어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다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학습이 가능하고 자궁 안에서 경험이 인간 뇌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인간의 뇌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기본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태어나기 전은 물론이고 태어난 이후에도 최소한 특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해야 할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아주 친밀한 소속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소속감을 바탕으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험, 그리고 자신의 창의력에 대한 경험이라고 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줄 특별한 만남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설명하듯 인간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신의 가치를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는 데 있어서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고 태어났어도 삶을 살면서 이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주제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2살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저 축복입니다. 일어나 걷기만 해도 온 가족이 박수를 치죠. 혼자 배변을 하면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만드는 행위 자체가 모두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동료와 관심 속에서 무언가를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나중에는 설거지를 돕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참여하기를 바라고 소속감을 원하게 되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자 창조자임을 배우고 나아가서 타인과 공존하는 삶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라는 모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또한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의 환경이 결코 정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관심과 사랑을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자체를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들은 자신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어도 그것을 그저 느끼기만 할 뿐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주체성과 존엄성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험들,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인간이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받을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활성화되는 것과 같은 영역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뇌에게도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고통을 대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혹시 아이들도 어른들이 남에게 상처받을 때 하는 행동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따라하기. 바로 상대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타인을 바라보고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빠, 아빠 싫어. 애정과 소속감의 대상이었던 부모를 똑같은 평가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나는 못해. 스스로 자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타인의 평가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남에게 그런 평가를 받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하는 편이 덜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죠. 어떤 방식이든 자기 존엄성에 대한 감정과 사고를 스스로 억눌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아이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타인에 의한 평가와 경쟁 구도를 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맞는 말씀이세요. 혹 가정에서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 속에서 언젠가는 타인의 수단이 되는 경험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은 평가를 받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늘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똑같이 선생님도 평가하고 직장도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좋은 상사, 나쁜 상사를 평가합니다. 반대로 자신은 무능하고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아이, 아웃사이더로 평가받고 따돌림 받는 경우도 있죠.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 자신이 아닌 상품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재력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같은 환경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자기 존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의 존엄함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 자,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자기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에서 성공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광고 전문가들이 들이미는 그 어떤 대리 만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욕구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이미 자기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을 자신의 의도와 기대, 목적과 전략의 수단으로, 더 나아가 유혹과 호황된 약속의 수단으로 이용할 마음도 그를 통해 이득을 얻을 일도 없다. 이미 자신의 존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존엄을 해치지도 않는다. 이것은 곧 자신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즘 이 자신의 존재감, 존엄성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키우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비록 지난 경험으로 자신의 존엄함을 억눌러 있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맺게 되는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존엄함에 대한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엄함이 무너지거나 또는 존엄함을 회복하거나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것을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왔죠. 그런데 7장에서는 비록 잠깐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존엄함을 깨닫게 되는 단서를 던져주고 있어요. 성서에 등장하는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전혀 다른 이로 바뀐 예시 또는 가까운 신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증권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영적 깨달음 또는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실패의 순간은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진정한 자기를 찾는 인생의 전환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친절히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과학자로서 깊이 다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자는 에리 프롬이라든가 칼 융이라든가 칸트와 지적 교감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발 더 나아가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유식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교감은 동서양의 철인들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드는데요. 자, 어쨌건 이렇게 자기 존엄성을 인식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감지를 하게 되고 그 변화된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서 진리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 모두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달콤한 유혹이나 타인의 간섭을 결코 용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의 말대로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죠? 저자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운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고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사실 매 순간 스스로 존엄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누구에게나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면역 체계가 건강한 사람처럼 자신의 존엄함을 인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례한 농담이나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고 관대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존엄하지 못한 행동이 결코 고의가 아니었으리라고 여기면서 넘겨버리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결국 한 인간의 존엄성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에서 남녀 차별, 또 빈부 차별, 또 인종 차별 등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 이 책의 결론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바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죠. 저자는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 각자가 가진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한 개인으로서 갖는 의미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강하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될 문제이고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지시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대체 무슨 능력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즐거워하는지,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내겠는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이를 위한 여유가 주어진 적이 있는가? 게랄트 휘터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이미 깨닫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은 잠자코 있지 말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높여달라. 우리 인간은, 우리의 뇌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패러다임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요. 저자가 뇌과학자답게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뇌과학의 성과와 교육의 중요성을 통해 제시한 것이 흥미로운데요.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나의 존재의 의미,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많은 성자와 철인들, 학자들이 그 답을 찾으려고 밤을 지새우고 생애를 바쳐서 그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제서야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상제님의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 존엄의 완성, 홍익인간 정신의 완성은 우주 가을의 존엄한 인간, 인존 태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도전 성구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라는 말씀. 그리고 후천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 사람을 내는 상제님의 대학교 공사에 대한 말씀이죠. 나의 도는 천하의 대학이니
장차 천하 창생을 새 사람으로 만들 것이니라라는 말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상제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이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닫고 존엄성을 회복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직접 읽으시면서 짧은 시간 세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한번 꼭 보셨으면 하고요. 좀 아쉽다면 저자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깊이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이 책에서 다룰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찾는 영적 체험과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열주는 본심 닦는 주머니니 태열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증산도 도장에 꼭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고 태열주 수행을 통해서 인간 존엄의 그 본래 자리인 천지 일심의 자리를 체험하시길, 또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는 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뭐 남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저부터 이 아까운 시간에 열심히 태열주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국 도생님 모시고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말씀 나눴는데요. 인류 역사는 인간 존엄을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엄은 모멸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나침반이다. 저자는 급변하는 21세기 혼란의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존엄을 회복해 변화의 파도 속에서 인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께 존엄하게 산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